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름 독감 유행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8월 첫 주 독감 의사 환자가 1000명당 14명을 넘었는데 집계 이래 같은 기간 최고 수치인 2016년의 4.7명보다 3배 많은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등급 하향 여부를 한 주 더 지켜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6주 연속 증가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폭이 최근 다소 둔화했지만 등급 하향 결정은 유행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최소 93명의 사망자와 1000명이 넘는 실종자를 내면서 지난 100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재로 남게 됐습니다. 화재 경보기 수백 대가 먹통이었고 송전 차단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빙하가 녹는 속도도 지난 30년에 비해 6배나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산악사고 실종자들의 시신이 발견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핵을 사용하지만 핵분열과 달리 폭발 위험이 없고 폐기물 부담을 크게 줄이는 핵융합 에너지 기술이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레이저 방식 핵융합 기술로 지난해 12월 에너지를 뽑아낸 데 이어 7개월 만에 에너지 수율을 더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감염병 등급 하향 여부를 한 주 더 지켜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4일 8월 첫째 주까지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만 300여 명으로 6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증가폭은 둔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한 주 더 유행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조만간 방역조치 전환 시기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해도 유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 무색하게 여름 독감이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상 최고치의 3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층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홍진 기자입니다. 여름 독감의 유행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1주 차인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1000명당 14.1명입니다. 의사 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말하는데 유행의 기준은 4.9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6명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높고 질병관리청이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던 2016년 4.7명의 3배입니다. 이번 여름 26주 차부터 살펴보면 16.1명에서 16.3명, 16.9명을 거쳐 17.3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살에서 12살 소아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13살에서 18살 청소년이 26명으로 그 다음 이후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숫자가 줄었습니다. 독감뿐 아니라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참여기관 집계 결과 6월 말인 26주 216명에서 31주에는 61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는데 특히 6살 이하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는 휴가지 등에서는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장마와 태풍이 지나가자 또 폭염입니다. 가축 집단 폐사 우려가 큰데요. 경기도가 스마트 축사시설을 보급하는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가마솥 무더위에 양계 농가의 속도 바짝 타들어갑니다. 고온 스트레스에 취약한 닭의 특성상 언제든 집단 폐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우면 이놈들이 좀 시원한 데로다가 또 확 몰리는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압사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 농장은 무더위에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열 차단 효과가 있는 차열 페인트로 농장 전체를 도포하고 계산의 온도와 습도 조절은 물론 자동화된 급이 급수 시설도 갖췄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축사인데 출하 시기가 사날 단축되는 등 생산성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하지 좀. 뭐 자주 들어갈 거 하루에 5번 들어가면 2번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경기도는 올해 스마트 축사를 한우와 양돈, 양계 등 91개 농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2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선정된 농가인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점점 이제 기후가 온난화 기후가 돼가지고 너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뭐랄까요, 가축 사육 환경도 점점 열악해지거든요. 그런 환경을 ICT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도는 폭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축산 농가가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33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남극, 북극을 비롯해 지구 곳곳의 빙하가 예상보다 더 빨리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도 늘고 있고 대재앙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 최대 냉장고인 남극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곳도 지구촌 폭염을 피하지 못해 평년보다 기온이 38도나 높게 올라갔습니다. 영하 50도는 돼야 하는데 영하 10도 선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는 속도는 지난 30년에 비해 6배나 빨라졌습니다. The real concern is that Antarctica stops acting as a air conditioner and it starts acting as a radiator. 북극 빙하는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이르면 2030년대에는 완전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며 알래스카에서는 강물이 한꺼번에 불어 홍수 피해까지 내고 있습니다. And we've never seen the erosion like this before because we've never seen these levels like this.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도 전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녹아내려 다음 수량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주변 20억 명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보고도 나온 상태입니다. Most of the Himalayan glacier, which is giving water to many Chinese rivers, will disappear by the end of this century. 전문가들은 인류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빙하의 소멸과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인한 대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류재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알프스 빙하가 속속 녹으면서 산악사고로 실종된 이들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3월 마터호른에서 스키를 타다 실종된 이탈리아 남성의 시신이 지난 12일 발견됐습니다. 마터호른은 남부 체어마트 부근의 최고 높이 4,478m의 알프스 봉우리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체어마트의 테오둘 빙하 일대에서 1986년에 실종됐던 독일인 등반가의 유해가 등산화와 함께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발레주 코흐바시의 빙하에서 1974년 실종된 32세 영국 남성의 유해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알프스의 빙하 유실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7호 태풍 라는 광복절인 15일 일본 오사카 부근에 상륙해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케인에서 날짜 변경선을 넘어 태풍으로 바뀐 8호 태풍 도라는 서진하다 소멸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중심 부근에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발달한 7호 태풍 란의 모습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방향을 트는 데 영향을 준 뒤 본체는 일본을 향합니다. 태풍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광복절에 일본 오사카 부근으로 상륙할 전망입니다. 이후 일본을 관통한 뒤 동해까지 진출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제7호 태풍 란의 영향은 없겠지만 동해상에는
높은 파도와 함께 노을이 높게 일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호 태풍 도라는 멕시코 부근 동태평양에서 지난 1일 5호 허리케인 도라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후진을 거듭하더니 동경 180도, 날짜 변경선을 넘으며 8호 태풍 도라로 변한 겁니다. 열대저압부는 위치에 따라 이름이 붙여지는데 날짜 변경선 동쪽은 허리케인, 서쪽은 태풍, 남반구와 인도양, 지중해 부근은 사이클론입니다. 허리케인이 태풍으로 바뀐 건 8호 태풍 도라를 포함해 모두 20차례입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만큼 우리나라 부근으로 오기 전에 대부분 소멸하지만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12호 태풍 할롤라는 일본 규슈까지 올라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도라는 이번 주 중후반쯤 열대저압부로 약화해 소멸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중국 동부 장쑤성의 한 농촌마을에 토네이도가 강타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13일 오후 4시 15분쯤 장쑤성 옌청시 다펑구 일대에 강력한 소용돌이 바람이 몰아쳤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주택 283채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며 추가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악의 산불 참사를 겪는 미국 하와이에 구호 지원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이재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주 방위군을 투입해 1,000명에 이르는 실종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불이 휩쓸고 간 뒤 잿빛으로 변한 마을에 주 방위군이 들어왔습니다. 작업을 마친 곳은 X자 표시를 해나가며 수색을 진행합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1,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So we've been to police station, we called Red Cross, anywhere that we can find them, but nothing, no zero. 해안선의 닿은 배 앞으로 사람들이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건네는 물건은 화재 피해자들에게 건넬 구호물품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연방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 have just approved a major disaster declaration for Hawaii, which will get aid into the hands of the people desperately needing help now. 하지만 대형 재난을 피해 도착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호품 수송이 늦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지원의 손길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정말 필요한 거는 여기에 불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전지나 발전기가 필요한 상태라고 듣고 있어요. 하와이 주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화재 피해액은 60억 달러. 태평양의 지상낙원으로 불리던 곳의 주민 4,500명은 화마가 휩쓸고 간 뒤 고달픈 이재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과학 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오늘도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도시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 둘러볼 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IT 기업들이 몰려있는 도시입니다. 이 기후와 지리적인 이런 이점이 있어가지고 IT 산업이 번성할 수 있었던 첨단 과학 도시인데요. 네. 어딘지 말씀드리기 전에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고 감을 잡아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예상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의 과학도시는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만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네. 1년 내내 쾌적한 기후를 자랑하고요. 또 인근에는 명문대가 즐비해서 아주 고급 인력도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자, 샌프란시스코는 과학도시, 그중에서도 IT에 특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세계적인 기업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기업이 있나요?
네, 일단은 샌프란시스코에는 우버와 트위터, 또 드롭박스 등이 본사를 두고 있고요. 이 샌프란시스코 만 일대 도시인 마운틴뷰에는 구글, 그리고 쿠퍼티노의 애플, 이 멘로파크의 페이스북, 그리고 로스 가토스의 넷플릭스 등 유수 IT 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네. 또 산타클라라에는 인텔과 AMD,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반도체와 하드웨어 기업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샌프란시스코 만 일대에 IT 기업이 몰려 있는 곳을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요. 이 포춘 선정 1000대 기업에 속하는 거대 IT 회사가 30곳이나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밖에 벤처 기업도 수천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미국 내 모든 벤처 투자금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몰린다고 할 만큼 이곳은 유니콘 기업들의 성지라고 불립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 화웨이와 노키아와 같은 비미국계 이 글로벌 기업들도 이곳 실리콘밸리에 지사를 두고 있고요. 이 자동차 회사들 예컨대 BMW나 벤츠, 테슬라, 그리고 포드, GM까지도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곳에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와. 네, 정말 네. 엄청난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일대 이렇게 첨단 산업의 대명사인 실리콘밸리가 조성될 수 있었던 배경이 또 있을까요? 네, 복합적인 배경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 샌프란시스코만의 팔로알토 옆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교는 1940년대부터 학교 차원에서 창업을 촉진을 했고요. 그러면서 졸업생들이 벤처기업을 만드는 게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 스탠퍼드 졸업생들이 휴렛패커드, 그러니까 HP를 비롯해서 전자기업을 샌프란시스코만 일대에 창업을 해서 크게 키운 겁니다. 현재 전자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양극성 트랜지스터를 이곳 실리콘밸리에서 개발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후에 더 많은 전자기업들이 이 일대에 들어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탠퍼드 대학교만 말씀드렸지만 이 샌프란시스코 주변에는 UC 버클리와 칼텍이라고 불리는 이 캘리포니아 공대, 그리고 UC LA 등도 있어서 인재풀이 어마어마합니다. 인재 채용에 용이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이곳에는 이 IT 기업들뿐만 아니라 길리어드 사이언시스와 암젠, 바이오젠과 같은 세계적인 제약회사들도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산학협력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그 어떤 점들이 이런 실리콘밸리가 수십 년간 이어지는 그 원동력이 됐을까요? 네,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요, 이 전자산업 단지를 더 공고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이 전자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고용 계약서에 비경쟁 조항을 넣지 못하도록 하는 특수한 환경도 조성했습니다. 이 비경쟁 조항이라는 거는요, 이 고용주들이 영업 비밀과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직원들이 퇴사한 이후에 최소 1년간은 관련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이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존 회사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새로운 회사를 창업을 해서 이 실천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런 것들이 혁신 IT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스탠포드 졸업생들이 벤처기업을 만드는 게 또 이게 시작이었지만 조 정부도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지역의 날씨가 굉장히 쾌적한데 이게 또 전자산업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 요인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 전자기기는 습기에 취약하거든요. 이 습기가 회로에 스며들어서 기기의 수명을 단축한다거나 또 고장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만 일대는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은 비가 적고 서늘한 기후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따뜻하고 강수량은 많지만 비가 주로 몰아서 내리기 때문에 역시 맑은 날이 긴 편입니다. 이 평년 통계를 보면은 1월 평균은 최저 8도고요. 이 7월 평균은 최고 20도 언저리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서울의 3월에서 5월 달의 날씨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 만을 건너면 바로 나오는 캘리포니아 내륙과도 다른데요. 캘리포니아 내륙은 폭염이 찾아오는 반면에 여기 이 실리콘밸리 지역은요, 연중 에어컨을 켜놓은 듯한 날씨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 그대로 쾌적한 도시네요. 자, IT 기업들이 많은 만큼 거리에서도 첨단 IT 기술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현지 시각 지난 10일에 이 자율주행 택시, 이른바 로봇 택시를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이 보조 운전자가 없이 완전히 무인으로 운영되는 유료 택시 서비스가 24시간 내내 허용이 되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 차량이 날씨와 상관없이 무인으로
시속 약 105km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GM의 자회사 크루즈 차량은요, 이 날씨가 좋은 날에 한해서 시속 56km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택시업체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서 이 역사적인 이정표라면서 상업용 자율주행 서비스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결정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they have the power to transform lives, especially for people like me. I can't drive. I'm totally blind, have been for 23 years. And the freedom that it gives me just to be able to have safe transportation door to door without being discriminated against. Many times taxis and rideshare services have left me standing on the side of the road because I choose to navigate my world with a guide dog.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이 사고 위험이 여전히 있다는 주장이고요. 또 속도 제한 등으로 교통체증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 소방차나 앰뷸런스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라면서 이런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반대하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기존 택시 운전자들과 대중교통 관계자들이 지난달부터 자율주행 차량 위에 주황색 고가를 올리는 듯한 이런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So we're saying if somebody dies or people are killed because these vehicles are blocking the road, are they going to hold the executives personally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people because of these robo-taxis? This is what big money from the tech titans and the corporate world can do to buy their way into disrupting society. And it's disruption for profit, and they're putting profits over people, which is the sad statement here. 네, 이렇게 로봇택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샌프란시스코는 첨단 기술의 요람이면서 이 첨단 기술로 인한 부작용과 반발도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실리콘밸리를 주변으로 수많은 이 전자 기업들이 또 세워지고 또 번성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히 활발한 첨단 과학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IT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요즘 그 시대의 중심이 샌프란시스코가 아닐까 싶은데요. IT 하면 또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샌프란시스코를 넘어선 대한민국 IT 도시가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융합 기술은 핵분열과 달리 폭발 위험이 없고 폐기물 걱정이 덜한 데다 연료까지 무한한 청정 에너지원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핵융합으로 순에너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이번엔 에너지 수율을 더 높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핵융합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축구장 3개 면적의 건물 안에 금속관 여러 개가 들어차 있습니다. 관이 모이는 곳은 지름 10m의 진공 용기. 관을 통해 용기 속으로 레이저빔 192개를 쏘자 원자 2개가 하나로 융합되며 에너지가 나옵니다. 미국 국립점화시설 NIF의 레이저 방식 핵융합 기술입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에너지 약 2메가주를 투입해 1.5배 더 큰 에너지를 뽑아 핵융합 점화 첫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Simply put, this is one of the most impressive scientific feats of the 21st century. 그리고 7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핵융합 점화를 재현하는 데 또 성공했는데 이번엔 기술이 진일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진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실험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수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최종 수치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학술 컨퍼런스와 논문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NIF와는 달리 토카막 방식을 사용하는 한국형 인공태양 케이스타입니다. 도넛 모양의 용기 토카막에 초전도체를 넣고 내부에 1억도 불꽃을 만들어 핵융합을 시도합니다. 케이스타의 불꽃 유지 시간은 30초로 같은 방식으론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을 훌쩍 제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료를 넣어 전기를 만들어 보려면 불꽃을 무려 300초 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연구진은 2026년 300초 목표를 달성한 뒤 35개국이 참여해 프랑스에 짓고 있는 케이스타의 확장판 이터에서 발전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레이저 핵융합 방식은 마이크로 세컨드 이하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케이스타나 이터 같이 이제 그 방식을 쓰게 되면 24시간 운전이 가능한, 실증에서 이제 구현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이 다가가 있는. 미국이 주력하는 레이저 방식과 한국 등 국제팀이 주력하는 토카막 방식. 두 가지 유력한 기술을 두고 펼쳐지는 경쟁 속 속도전보다는 기술 실현 이후 안정성과 최종 에너지 생산 효율이 관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나 통신사업뿐만 아니라 잇따라 로봇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나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시도이지만 통신망 제공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물 갖다 줘. 음성인식 기기에 주문하자 생수 한 병 실은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대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 복도를 가로질러 손님에게 필요한 물건을 전달합니다. KT는 서빙과 방역, 실내 배송 등 여러 서비스 분야로 로봇 제품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로봇을 비롯한 AI 관련 사업으로 2025년까지 연매출 1조 원 돌파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유해가스 유출 여부를 진단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순찰하는 역할도 머지않아 로봇에 몫이 될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은 보안이나 감시 등 사람이 하기에 위험한 영역에 로봇 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지나다니며 수집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는 서빙 로봇 시장 진출에 이어 최근 물류 로봇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작업량은 늘어나는 반면 인력난을 겪는 현장에 자사의 통신망을 활용한 로봇으로 물류 자동화를 구현할 방침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앞다퉈 로봇 사업에 진출하는 건 이동통신 기술이 로봇 작동의 필수인 점과 무관치 않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산업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로봇 산업의 큰 성장 잠재력도 이유로 꼽힙니다. 전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 성장세가 연평균 20%가 넘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수익률이나 매출 구조로 보면 통신도 맥시멈에 와 있는 거고 결국 컨트롤이랑 시큐리티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이 로봇이랑 관련이 된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통신망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대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재 성격이 강한 기간통신 사업자인 만큼 통신료 인하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쓴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중국에서 또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3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스 폭발 사고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안전 점검 강화를 지시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폭발음과 함께 4차로 밖에서 달리던 승용차까지 충격을 받습니다. 도로엔 어디서 튕겨져 나온지 모를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고 폭발이 일어난 건물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아침 7시 15분쯤 중국 산둥성 가오미시의 생선구이집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가스 폭발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장수성 옌청시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6월 닝샤의 한 고깃집에선
가스통을 갈다가 폭발이 일어나 무려 3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저녁 시간, 가스가 새는 걸 알고도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전국적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라는 중대 지시를 내렸습니다. 有关部门要开展一次安全生产风险专项整治，加强重点行业、重点领域安全监管。 그러나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올해 여름, 낡은 가스통 폭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느슨한 안전 기준과 소방당국의 고질적인 부패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올여름 치열한 한국 영화 대작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정우성, 유해진 배우가 같은 날 도전장을 냅니다. 정우성 배우는 첫 장편 영화 감독으로, 또 유해진 배우는 첫 코믹 로맨스로 관객을 만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살아보게? 평범하게요. 죗값을 치르고 10년 만에 출소한 수혁.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혁은 평범한 삶을 꿈꾸지만 과거의 그늘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데뷔 30년을 맞은 정우성 배우가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감독의 이름으로 관객 앞에 섰습니다. 2000년 G.O.D의 뮤직비디오를 시작으로 2014년 킬러 앞에 노인 등 단편 영화 연출은 해왔지만 장편 영화는 이번이 데뷔입니다. 연출자가 부재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럼 제작자랑 같이 자연스럽게 제가 연출을 하게 된 거고, 처음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시점이니까 잘 봐줬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에 많이 떨리네요. 영화 속 익숙한 소재인 폭력에 대한 고민 속에 정우성의 대역 없는 액션과 함께 김남길 배우는 정형화하지 않은 킬러의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우성이 형이 이제 연출하신다고 했던 거에 흔쾌히 어떤 저도 뭔가에 일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배우의 호흡을 알고 연출을 하시니까 되게 명쾌했어요. 멀쩡히보노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도 쳐다보거든요. 보호자와 같은 날 개봉하는 달짝지근해는 유해진 배우가 처음 선보이는 코믹 로맨스입니다. 시간표에 따라 집과 회사만 오가는 40대 과자 연구원 치호는 어느 날 무한 긍정 에너지 일영을 만나게 되고 오랜 시간 잊었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완득이, 증인의 이한 감독의 작품으로 김희선 배우가 20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했고 차인표, 진선규, 한선아 배우가 웃음을 선사합니다. 그 설레임을 보는 관객들이 느낄 수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중점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김희선 씨가 너무 현장에서 너무 잘 받아주시고 또 좋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블록버스터인데요. 혜진이 오빠는 저희 거의 장점은 안 블록버스터라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영화가 아닐까. 저희도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대전에 액션과 코믹 로맨스의 두 영화까지 뛰어들면서 올여름 유례없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нашего угля, практически весь, уходит на нашу Старобешевскую электростанцию,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в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е, в городе Старобешево. А у вас, получается, уголь не для металлургии? Уголь не для металлургии, уголь чисто для энергетики.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повлияли и очень сильно. В 2015 году были даже прилеты на шахту, были погибшие, человек один у нас погиб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едприятия от прилета.
Такж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часть наших коллег была мобилизована и стали на защиту рубежей нашего Отечества. 224 человека было мобилизован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шахта перешла с 4-сменной работы на 2-сменную. 자녀의 키가 또래보다 작아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이의 키가 작은 원인으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의 진단부터 치료법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순천향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정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일단 키가 잘 크지 않는 원인을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저신장은 의학적으로는 같은 시기, 같은 인종, 같은 국가의 평균 키에서 -2 표준 편차보다 작은 경우를 말합니다. 네. 당연히 시대별로, 인종과 국가별로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제작한 표준 성장도표가 있고 국내에서도 2007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표준 성장도표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성장도표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100명 중에 3명 미만인 경우를 저신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염색체 이상과 같은 선천적인 문제, 자궁 내 성장 지연이나 출생 시부터 키나 몸무게가 매우 작은 아이들,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문제가 있는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있으며 후천적으로 영양 결핍이나 만성 질환, 방사선 치료 후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성 저신장으로 특별한 의학적인 이상은 없지만 키가 작은 경우도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저신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란 또 무엇이며 발병 원인은 뭘까요? 네, 발병 원인 같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 혹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원결핍이라고도 합니다. 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 중에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서 성장 속도가 느리고 키가 작은 질환을 얘기합니다. 발병 원인으로는 뇌하수체나 그 주변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혹은 출생 전후에 손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뇌하수체 안에 종양이나 뇌손상, 방사선 치료 후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선천적으로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자 이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가 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중에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자녀의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은 뭘까요? 네, 우선 출생 시부터 키가 아주 작은 경우, 그리고 반복해서 저혈당으로 자꾸 나타나거나 지속되는 황달, 매우 작은 음경을 가진 경우에 우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생후 3세 이후에 1년에 4cm 미만으로 키 성장이 좀 적거나 성장 도표에서 백분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부모의 키는 아주 정상인데 아이가 현저하게 작은 경우이거나 부모 중에 한 분의 키가 그 당시 평균보다 아주 많이 작은 경우에도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키가 좀 또래보다 작은 자녀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성장 호르몬 결핍증 여부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왼손 엑스레이를 촬영해가지고요. 성장판이 본인의 나이보다 어리고 성장 호르몬 수치가 많이 낮은 경우에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몸에서는 저혈당을 유발하게 되면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성장 호르몬이 아주 많이 분비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는 30 이상 이 수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수치가 10 미만으로 되면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이 피크 수치가 5 미만인 경우에는 완전 결핍증, 5에서 10 사이인 경우에는 부분 결핍증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 호르몬 유발 검사는 2가지 이상의 검사에서 모두 10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저혈당을 유발하는 검사가 아주 위험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구토나 메스꺼움, 식은땀을 흘리고 힘이 없는 등의 증상이 자주 보이기 때문에 꼭 입원해서 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저 교수님 잠깐 궁금한 게 왼손 엑스레이 촬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오른손 말고 왼손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냥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성장 호르몬과 성장판이 이제 많이 연관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성장 호르몬 수치가 낮으면 키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만 이 성장판의 나이에도 영향을 주어서 보통 본인 나이보다 성장판의 나이가 많이 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성장판이 어리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성장 호르몬 수치를 정상인 경우에는 나중까지 키가 클 수 있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의 경우에는 성장판이 어려도 좋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진단 시에 이미 한 1, 2년 정도 성장판이 어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 변수가 있는데요. 사춘기가 시작이 되었거나 빠르게 신체가 자라는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이외에도 사춘기 호르몬의 영향으로 키도 크지만 성장판도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국내 성장 호르몬 결핍증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유병 연령이나 또 환자 수 등에서 최근에 좀 경향적인 분위기가 바뀐 게 있을까요? 네, 아직은 정확한 국내 유병률에 대한 조사는 없었으나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의 한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병 연령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선천적인 이상이 대부분인데요. 1, 2세 정도의 아주 어린 나이에 굉장히 현저하게 성장 저하가 있거나 염색체 이상 같은 다른 동반 질환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영유아 발달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각 연령별로 기본적인 키 성장 속도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검사에서 키가 300분위 수 미만이거나 현저한 성장 속도의 저하가 보이면 검사를 위해서 대학병원으로 전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 진단 연령이 이전에 비해서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키가 크는 것도 때가 있으니까 이제 치료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성장 호르몬 결핍증의 적절한 치료 시기는 언제일까요?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이 되었거나 부당 경량화에서 따라잡기 성장이 되지 않아서 현저한 키 성장 문제가 있거나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만 2살, 3살에도 굉장히 빠르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지만 치료에 대한 현재 국내 건강보험 기준이 상위에서 보통은 만 4세 이후에 주사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윌리 증후군 같은 특수 질환의 경우에는 좀 더 이른 나이에 1세 이전에도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만 4세 이후에 주사를 권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성장 호르몬 치료제는 주사 제형에 따라서 앰플형과 펜 타입이 있습니다. 앰플형은 주사약이 든 병과 주사기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펜 타입은 주사약이 이미 액상형으로 펜 모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시에 바늘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간편합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 장애와 사춘기가 지연될 수 있고 최종 성인 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있어 사회적, 정서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의심되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빠르게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늦게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정상 성인 키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치료 기간은 성장이 거의 끝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평균 성장 속도가 1년에 2cm 미만이 될 때 보통 중단하게 됩니다. 만약 10살 이후에 늦게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그만큼 감소가 되기 때문에 치료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정상 성인 키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이제 없어서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구나 성장 호르몬 주사제를 맞는다면, 그러니까 성인도 키가 클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모든 사람이 성장 주사를 맞는다고 최종 키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과 같은 치료 적응증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실제 주사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최종 키가 15cm 이상 커질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키의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고 보통 10에서 15cm 이상 크지만 성장 호르몬이 정상인 경우에는 최종 키에 별로 이득이 없거나 오히려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성장 호르몬 결핍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치료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고 먼저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순천향대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혈당이 정상 기준보다 높다면 당뇨병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 연구팀은 42만여 명의 건강 자료에서 장기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당화 혈색소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혈당이 정상 기준을 넘어선 폭이 가장 적은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은 10%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뇨병 진단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심혈관 질환 위험은 남성이 최고 30%, 여성은 최고 50%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당뇨가 아니어도 혈당이 높은 채로 오랫동안 유지되면 혈관 손상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무궁화 추출물이 기존 수면장애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대안 치료제로 쓰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스트레스 등을 유발해 만든 수면장애 동물 모델에 무궁화 추출물과 주요 성분인 사포라닌을 투여했더니 불안 감소, 수면 시간이 60% 증가했고 수면 유지 시간도 20%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무궁화는 전통적으로 두통과 염증 완화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으며 부작용 때문에 기존 수면장애 치료제를 쓸 수 없는 환자에게 대안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 자라는 야생식물 여로의 추출물에서 전립선암 치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연구팀은 전립선암 세포에 여로의 추출물인 베라트라민을 투여한 결과 암세포 증식을 현저히 억제했다며 암세포의 생존력과 이동 능력이 감소하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라트라민은 간암 등의 증식 억제 효과와 고혈압 염증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전립선암에 대한 효과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소변 한 방울만으로 췌장염과 췌장암 등 췌장에 생긴 이상 증상을 진단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대구대 화학과 이성호 교수 연구팀은 췌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소변으로 배출되는 물질인 트립신을 형광으로 표지해 농도 변화를 정확히 감지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에는 소변 속 트립신 농도가 낮아 감지가 어려웠지만 물과 섞이지 않는 특성을 가진 형광 물질을 제작해 트립신에 결합하도록 한 결과 극미량의 농도 변화도 감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름 독감 유행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또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환자까지 급증하고 있어 감염병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일상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한데요. 특히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는 휴가지 등에서는 개인 위생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